죽은 사람 집 비워둬서 뭐해? 어차피 네 재산이 곧 우리 아들 재산인데 이참에 우리 딸 신혼집으로 쓰면 딱이겠네. 친정엄마의 발인조차 끝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도어락은 이미 뜯겨 있었고 엄마의 유품들은 쓰레기 봉투에 처박혀 있었죠. 안방에는 신우이의 혼수 침대가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에 오열할 시간조차 빼앗아간 악마 같은 시댁 식구들. 그들의 뻔뻔한 미소 앞에서 저는 눈물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차가운 아스팔트에 머리를 지으며 제게 싹싹 빌고 있었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엄마의 입관식이 끝난 날이었어요. 하얀 국화향이 코끝을 찔렀고 저는 장례식장 구석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죠. 서울 밤낮을 울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은 상복자락을 움켜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엄마 영정 앞에서 곡소리를 내던 시어머니 박순자가 슬그머니 몸을 일으켰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만 치켜뜨고 박순자의 움직임을 따라갔죠. 박순자는 제 가방이 놓인 접객실 소파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양반. 우리 사돈이 왜 이렇게 빨리 가셨대? 박순자가 고글하는 척하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손이 제 검정 가방 지퍼를 슬그머니 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가방 안에서 꺼낸 것은 엄마가 평생 품고 살던 낡은 자주색 파우치였어요. 인감도장과 집문서가 들어있었던 파우치였습니다. 박순자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제 파우치를 자기 검정 핸드백 속에 쏙 넣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박순자의 낡은 회색 세단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어요. 예비키를 챙겨두길 정말 잘했다 싶었습니다. 블랙박스를 뽑아 휴대전화에 연결하고 오늘 오전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수연아, 엄마야. 지금 당장 그 집 가서 도우락부터 가라. 엄마, 진짜 지금 해도 돼? 큰올케 아직 장례식장에 있잖아. 이년아,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 도장 내가 빼냈으니까 너는 빨리 들어가서 침부터 들여. 혼수랑 침대 먼저 넣어놔. 엄마 죽었다고 울면서 정신없을 때 후딱 해치워야지. 강남 아파트가 이제 우리 손에 들어오겠다. 저는 블랙박스 파일을 휴대전화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만큼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관리실 문을 두드렸어요. 머리가 희끗한 관리인 어르신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무슨 일이요? 상주 양반. 접객실 쪽 CCTV 화면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제 가방에 손댄 사람이 있어서 확인을 해야 해서요. 아휴, 이 경황 중에 잠깐 들어와 봐요. 관리실 좁은 방에서 저는 화면을 돌렸습니다. 박순자가 제 가방 지퍼를 열고 파우치를 꺼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해 저장했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원본 영상 좀 보관해 주세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찾으러 올지도 몰라서요. 아휴, 상을 치르는 집에 이게 무슨 일이래? 접객실로 돌아오니 박순자가 여전히 엄마 영정 앞에서 곡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외투를 챙겨 들었습니다. 발인이 내일 아침인데 저는 지금 엄마 집에 가야만 했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강남의 엄마 아파트까지 가는 40분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밤거리 불빛이 번져 흘러가더라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집 현관문 앞에 낯선 은색 도우락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앞에는 신혼가구 배송 송장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칸에 박수연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저는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아저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20분쯤 지나 공구 가방을 든 아저씨가 올라왔어요. 저기요, 이거 진짜 본인 집 맞아요? 요즘 이런 일로 민원 많이 들어와서요. 제 어머니 집이에요. 등기부등본 여기 있고요. 돌아가신 지 사흘 됐어요. 저 지금 장례식장에서 바로 왔어요. 아저씨는 제 상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릴 소리가 요란하게 복도에 울렸어요. 그 사이 저는 남편 김태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다가 겨우 연결이 됐죠. 야, 너 지금 어디야? 발인도 안 끝났는데 어딜 싸돌아다녀? 당신 엄마가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알아? 우리 엄마 인감 훔쳐갔어. 훔치긴 뭘 훔쳐? 어차피 너도 나도 같이 상속받을 건데 동생이 좀 먼저 들어가 살겠다는 게 뭐 그리 대수야? 동생? 박수연이 왜 우리 엄마 집에 들어와 살아? 새로 신혼살림 차릴 데도 없고 어차피 빈집으로 둘 바에야 젊은 사람들 살게 해주는 게 낫잖아. 너 왜 이렇게 쪼잔해? 지금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우리 엄마 아직 땅에 묻지도 않았어. 시끄러워. 빨리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사람들 보는 눈 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전화를 놓칠 뻔했죠. 그때 도어락이 삑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수리공 아저씨에게 수리비를 쥐어드리고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불을 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커다란 쓰레기 봉투 5개가 입을 벌린 채 쌓여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엄마의 옷가지와 손때 묻은 살림살이, 사진 액자들이 처박혀 있었죠. 안방문을 열자 분홍색 침대보가 씌워진 화려한 더블 침대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박수현이 결혼 예물로 맞췄다는 바로 그 침대였어요. 저는 주저앉을 뻔한 다리를 간신히 붙잡고 봉투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베고 주무시던 꽃무늬 베개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베개에서 엄마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울면서도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엄마의 스웨터, 낡은 성경책, 제가 어릴 적 그려드린 스케치북까지 하나하나 꺼내 거실 안쪽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실 책장 위로 올려다 봤어요. 작은 액자 뒤에 숨겨둔 홈캠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가 혼자 계실 때 혼자 넘어지실까봐 제가 몰래 달아둔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딛고 올라가 메모리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휴대전화에 메모리 카드를 꽂았어요. 오늘 낮에 찍힌 영상이 나왔습니다. 오빠, 이 침대 여기다 놓을까? 아니면 저 창가 쪽? 뷰 좋은 창가 쪽이 낫지. 형님 집도 이제 우리 거네.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셨어. 도장만 빼내면 끝이랬어. 큰형수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겠다. 냅둬. 어차피 친정 식구도 없는 년 우리가 먼저 차지하면 장땡이야. 영상 속에서 박수연이 엄마 사진 액자를 쓰레기 봉투에 집어던지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예비 매제는 엄마가 아끼던 도자기 화분을 발로 툭툭 건드렸어요. 저는 영상을 2번, 3번 돌려봤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또 훔쳤죠.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갑게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지갑 깊숙이 찔러 넣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의 유품을 담은 상자들을 안방 한쪽 구석에 가지런히 쌓아뒀어요. 분홍색 침대보만은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어 걷어다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휴대전화 속에는 블랙박스 녹음과 CCTV 영상, 홈캠 녹화본까지 모두 들어있었어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내리니 박순자와 박수연이 나란히 서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박순자는 제가 들어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디 갔었어? 사람들이 찾았잖아. 아니, 상주가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이 눈물 자국도 닦지 않은 채였습니다.
박순자가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삼켜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 영정 앞으로 걸어가 향 한 자루를 피워 올렸습니다. 연기가 가느다랗게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것, 단 한 푼도 저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겠다고요. 장례식을 치른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이삿짐 상자 몇 개를 차에 싣고 엄마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한숨도 못 잔 탓에 눈은 퉁퉁 부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자 5톤 용달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커다란 텔레비전 박스와 가죽 소파를 줄지어 엘리베이터로 나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서 박순자가 뒷짐을 지고 서서 일꾼들에게 떡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파는 저쪽 창가로 돌려. 텔레비전은 벽걸이로 달 거니까 일단 세워두고. 네, 사장님, 여기다 놓으면 되죠? 제가 문턱을 넘어서자 박수연이 저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언니 또 왔어? 어제는 도어락 부수고 난리를 치더니 오늘은 또 뭐야? 지금 당장 이 짐들 다 빼. 이년이 아주 정신이 나갔구만. 여기가 네 집이야? 상속이 무슨 네 멋대로 되는 건 줄 알아? 언니, 그냥 좋게 좋게 가자. 응? 안 나가면 내가 끌어낼 수도 있어. 박수연이 제 팔을 잡아챘어요. 저는 팔을 뿌리치며 거실 한복판에 버티고 섰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김태현에게 홈캠 영상 일부를 전송했어요. 당장 여기로 와. 안 오면 경찰서에서 보게 될 거야.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일꾼들이 눈치를 살피며 집 나르던 손을 멈추더라고요. 뭘 봐, 안 나르고. 아줌마,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 30분쯤 지났을까요? 김태현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셔츠 자락이 바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까지 전화해서 사람 불러내고. 당신이 보낸 영상 확인했어. 어머님이 우리 엄마 인감 훔쳐가서 뭘 어쨌는지. 야, 너 홈캠을 몰래 달아놓은 거 그거 불법인 거 알아? 주거 침입에 도찰이야. 우리 엄마 집에 내가 설치한 건데 그게 어떻게 불법이야? 시끄러워. 아무튼 네가 한 짓이 더 큰 범죄라고. 김태현이 가죽 가방을 열더니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뻣뻣한 세 종이였고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거 전세 계약서야. 여기 서명해. 전세 계약서? 누구랑 누구 사이에? 나랑 수연이. 어머님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내가 내 동생한테 전세 놨어. 보증금도 다 이체 끝났고. 혜연이가 오빠로서 동생 신혼집 마련해 준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 난리야? 저는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임대인란에 찍힌 도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엄마 인감이었습니다. 박순자가 어제 장례식장에서 훔쳐간 바로 그 도장이 여기 찍혀 있었죠. 이거 우리 엄마 도장이잖아. 어제 어머님이 내 가방에서 빼간 그 도장. 무슨 소리야? 네 엄마가 생전에 나한테 맡긴 거지.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블랙박스에 어머님 목소리까지 녹음돼 있고. 저는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종이가 공중에 흩날리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때 현관에서 박수연의 약혼자가 어슬렁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형수님 그냥 사인하시죠. 가족끼리 왜 이래? 예비 매제가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억센 소나기 힘에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김태현이 볼펜을 제 손가락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 했어요. 사인해. 한 번만 하면 돼. 놔. 이거 놓으라고. 얼른 해치워. 시간 끌지 말고. 저는 발버둥을 치며 옆에 있던 협탁 위 도자기 화병을 움켜잡았습니다. 엄마가 아끼시던 청자 화병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부터 따질 때가 아니었죠. 바닥에 내리쳐 깨트리자 쨍그랑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깨진 사금파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이걸로 찌를 거야. 예비 매제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김태현도 제 손목을 놓더라고요. 저는 깨진 화병 조각을 손에 쥔 채 휴대전화를 반대쪽 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112 누를 거야. 다들 물러서. 경찰? 불러봐라. 누가 잡혀가나 보자. 박순자가 자기 핸드백을 뒤지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엄마의 인감증명서였어요. 이거 봐. 법무사한테 벌써 다 넘겼어. 이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 오늘 아침에 등기소에 접수됐다고. 나 아는 법무사가 웃돈까지 받고 밀어 넣어줬어. 언니, 이미 늦었어. 동사무소에도 내 이름으로 전입신고 마쳤거든. 이제 이 집 법적으로 내 집이야. 네가 아무리 깽판을 쳐도 서류상으로는 이미 끝난 일이다 이거지.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깨진 조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너희 모두 감옥 갈 줄 알아? 이 사람아, 서류가 이긴다니까 정신 차려. 그때였습니다. 활짝 열린 현관문으로 낯선 발소리가 뚜벅뚜벅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키가 훤칠한 남자가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밤색 정장에 은빛 넥타이가 깔끔하게 매어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겼고 안경 너머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지금 가족회의 중이니까 나가요. 남자는 대답 없이 거실 안쪽으로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깨진 화병 조각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남자의 가슴에 달린 작은 은색 배지가 제 눈에 또렷이 들어왔죠. 변호사 배지였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 한 장을 집어들어 훑어봤습니다. 그 얼굴에 옅은 웃음이 번졌어요. 이거 참 재미있는 서류네요. 당신 뭐야?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정다은 씨 어머님이신 이순자 여사의 고문 변호사 최상호라고 합니다. 김태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인감증명서를 슬며시 뒤로 감췄어요. 박수연은 예비 매제의 팔을 잡고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버티고 섰습니다. 최상호 변호사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가볍게 목례를 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발인 끝나고 바로 오느라 좀 걸렸네요. 아, 네. 와주셨네요. 자,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모두 앉으시죠. 박순자가 소파 가장자리에 엉거주춤 걸터 앉았습니다. 김태현은 두 손을 꽉 쥐고 서 있었고 박수연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예비 매제는 현관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최상호 변호사가 들고 온 서류 가방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가방 잠금쇠가 풀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진 화병 조각을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안 공기의 흐름이 방금 막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최상호 변호사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런 봉투에는 빨간 도장이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그 안에서 나온 종이 뭉치를 최상호가 천천히 펼쳐 놓았죠. 이게 이순자 여사께서 1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 대용 신탁계약서입니다. 박순자가 돋보기를 꺼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눈알이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더니 얼굴빛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신탁이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순자 여사께서 살아계실 때 이미 모든 재산을 따님 정다은 씨 앞으로 넘겨두신 겁니다. 강남 아파트도 은행에 있는 돈도 다른 땅까지 전부요. 아니, 잠깐. 그럼 이 집이 이미 처제 명의라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 집 소유는 신탁회사입니다. 정다은 씨는 그 신탁의 수익자고요. 쉽게 말해 이 집은 이제 이순자 여사의 개인 자산이 아니에요. 박수연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분홍색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게 말이 돼?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왜 언니 혼자 다 가져? 이순자 여사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까요. 따님 정다은 씨를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하셨고 이건 저희 사무실의 원본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상우의 말을 들으며 숨을 조금씩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해 전쯤 어느 날을 떠올렸어요.
엄마가 저를 불러 앉혀놓고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다고 말씀하셨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저 유언장을 쓰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해 두셨을 줄은 몰랐어요. 아니야. 우리 법무사가 오늘 아침에 등기소에 서류 다 밀어 넣었다고. 내가 봉투에 돈까지 얹어줬다고. 박순자가 핸드백 속에서 아까 감췄던 인감증명서를 다시 꺼내 흔들었습니다. 최상호가 그 종이를 슬쩍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안 사돈 어르신, 아무리 인감증명서가 있어도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넘어간 부동산은 일반 인감만으로는 명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등기소 직원이 서류 심사 단계에서 바로 반려했을 거예요. 지금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 한번 해보시죠. 서류 다시 돌려받았다고 할 테니까요. 거짓말이야. 우리 법무사가 손 쓴다고 했어. 손 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신탁 등기가 이미 완료된 집이거든요. 그 법무사도 지금쯤 발뺌하고 있을 겁니다. 박순자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깔렸습니다. 잠시 후 박순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저쪽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 화난 목소리로 뭐라 소리치는 것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김 법무사. 그럼 내 돈은? 웃돈 1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박순자가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고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전화를 끊어버린 모양이었죠. 김태현이 바닥에 떨어진 위조 전세 계약서를 주워들며 최상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마에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오해예요. 가족끼리 오가는 말로 뭐 좀 이렇게 해보자 한 거지. 진짜로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오해라고 하기엔 증거가 너무 많네요. 돌아가신 분의 인감을 허락 없이 사용해서 전세 계약서를 꾸미신 것도 그렇고 이건 사무소 위조입니다. 그걸 실제로 주장하신 건 사문서 위조 행사죠. 장례식장에서 인감을 훔쳐간 건 절도고요. 아니, 그건 게다가 정다은 씨가 블랙박스 음성 파일과 홈캠 영상, 장례식장 CCTV까지 모두 저한테 넘겨주셨어요. 오늘 오후에 고소장 작성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비 매제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죠. 저는 이런 일인 줄 몰랐습니다. 수연이가 그냥 언니네 집 잠깐 빌려 쓰는 거라고만 해서. 오빠, 그런 소리 하지 마. 응? 나랑 같이 있어줘야지. 나, 나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 이 침대면 소파며 다 환불할 거야. 결혼이고 뭐고 없어. 예비 매제가 박수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현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박수연이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엄마, 엄마 어떡해. 결혼식이 2주일 남았는데. 수연아, 엄마가 어떻게든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괜히 도장 훔쳐와서. 이년아, 너 좋으라고 한 짓인데 여기서 엄마 탓이야? 두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로 멱살잡이를 할 기세로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고요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 때문에 무너질 것 같던 저였는데 지금은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최상호에게 짧게 눈짓을 했습니다. 최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창밖에는 아파트 단지 벚꽃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휴대전화를 꺼내 저는 112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상담원이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신고 좀 하려고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강남구 역삼동 혜성아파트 103동 1204호인데요. 지금 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집은 현재 신탁회사 명의예요. 제가 수익자고요. 저 말고는 들어올 권리가 없는데 지금 일행 4명이 허락도 없이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와서 가구까지 옮겨놨어요. 지금 현장에 위험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저한테 강제로 서명을 시키려고 몸싸움이 있었어요. 화병도 깨졌고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자 김태현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은아,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나 이거 놓으라고. 다은아, 내가 잘못했어. 응?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나는 진짜 몰랐어. 몰랐다고?
아까는 부부 공동재산이라면서 당당하게 서류 내밀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며느라, 아가, 이 애미를 생각해서 한 번만. 어머님, 저한테 아가라고 부르지 마세요. 오늘부터 저는 이 집 며느리 아닙니다. 저는 김태현의 손을 바짓단에서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김태현은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박순자는 벽에 기대 앉아 입을 반쯤 벌린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창밖으로 내다보니 경찰차 2대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죠. 몇 분 지나지 않아 현관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왔어요.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접니다. 정다은이고요. 이 집의 신탁 수익자예요. 경찰관이 부서진 현관 도어락과 거실에 흩어져 있는 혼수 가구들을 둘러봤어요. 깨진 화병 조각과 바닥에 엎어진 김태현도 눈에 담았죠. 이 가구들은 허락받고 옮긴 겁니까? 아니요. 제 허락은 전혀 없었어요. 도어락도 저 사람들이 어제 부수고 새로 단 거예요. 경관님, 이 집 등기부 등본입니다.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고 의뢰인 정다은 씨가 유일한 수익자예요. 문서 위조와 절도건으로 고소장도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자 씨, 김태현 씨, 타인 명의 부동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도어락을 부순 혐의로 일단 지구대까지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내가 시엠인데 왜? 내 아들이 사는 집인데 왜 내가 잡혀가? 법적으로 이 집은 신탁회사 소유입니다. 어머님 아들 집이 아니에요. 경찰관 2명이 박순자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박순자는 발버둥치며 악을 써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김태현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멍한 얼굴로 끌려나갔죠. 박수현은 바닥에 주저앉아 아직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박수현을 향해서도 손짓을 했습니다. 아가씨도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침대랑 소파 들여놓는데 관여하셨죠? 네, 저도 갈게요. 현관문을 나서는 박순자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두 눈에 원망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죠. 저는 그 눈길을 피하지 않고 맞받아봤습니다. 거실에 저와 최성우만 남았어요. 깨진 화병 조각과 흩어진 가구들 사이에서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죠. 정다은 씨, 괜찮으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 편해요. 엄마가 지켜주신 것 같아서. 이순자 여사님께서 생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은 강하다고. 혼자서도 잘 해낼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최상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이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방패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더라고요. 부서진 도어락 너머로 이웃 주민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체포 소식이 있고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구치소 면회실 앞에서 번호표를 받아들고 기다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최상호가 꼼꼼히 작성해준 합의서 서류가 들어있었죠. 면회실 문이 열리고 저는 좁은 통로를 지나 지정된 자리로 갔습니다. 투명한 유리가벽 너머로 박순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연한 하늘색 수의를 입고 머리는 부스스했죠. 일주일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더라고요. 박순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유리벽에 이마를 가져다 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아가, 며느라, 이 애미 좀 살려다오. 어머님, 저 이제 며느리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뒤집혔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안 잊을게. 쿵쿵 소리가 2~3번 더 울렸습니다. 유리벽에 박순자의 이마 자국이 벌겋게 찍혔어요. 교도관이 그만하라며 박순자의 어깨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유리벽 아래 틈으로 밀어 넣었어요. 여기 조건이 다 적혀 있어요. 읽어보세요. 뭔데 이게? 첫째,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 전부를 제 앞으로 포기하는 각서. 둘째,
수연 아가씨가 저와 제 지인들 반경 100m 안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동의서. 셋째, 김태현 씨와의 이혼 서류. 재산? 재산이라니? 내가 가진 게 어디 있다고? 용인에 있는 시아버님 유산으로 받으신 밭 1000평, 예금 통장 2개,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상도동 연립주택 다 넘기세요. 그럼 나는 어쩌라고? 길바닥에 나 앉으라고? 저희 엄마 장례식 사흘 만에 도장 훔쳐다 집 통째로 가로채신 분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순자가 입을 꼭 다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더라고요. 한참을 읽고 나서 박순자는 제가 건넨 지장판에 엄지를 꾹 눌렀습니다. 빨간 지장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이게 도장 찍으면 감옥 안 가는 거 맞지? 처벌 불원서 써드릴게요. 실형은 면하실 거예요. 다만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처벌 불원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볼펜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엄마에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저는 제 할 일을 했어요. 박순자와 김태현은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실형 면했지만 서류상 남은 재산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위자료로 지급한 돈까지 합치니 두 사람 손에 남은 것은 단칸방 월세 보증금 정도였어요. 박순자는 상도동 연립주택을 제게 넘기고 서울 변두리 반지하로 옮겨갔습니다. 박수현은 결혼식 2주일 전에 파혼당했죠. 예비 매제 집안에서 위약금 청구 소송까지 걸었다는 얘기를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수현은 박순자만 보면 악을 쓰며 원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강남 아파트를 정리해 처분했습니다. 그 돈과 신탁에 들어있던 예금, 박순자에게서 넘겨받은 재산까지 합쳤습니다. 최상호가 알려준 상권을 몇 달 동안 발로 뛰며 돌아봤어요. 마침내 마포구 망원동 골목에 자리 잡은 낡은 4층 상가 건물 하나를 사들였죠.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이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창밖으로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등기 이전은 다음 주 수요일에 맞춰서 처리하겠습니다. 소유자 명의는 정다은 씨 단독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제 건물이 되는 거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건물주 정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겠네요. 사장님은 좀 간지럽네요. 계약서에 찍힌 빨간 도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작업복에 운동화 차림으로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복도에서 반장님과 도면을 펼쳐놓고 머리를 맞댔죠. 사장님, 여기 200억 헐면 100원도 다 뜯어야 돼요. 견적이 2배는 뜰 텐데. 예산 더 들어도 괜찮아요. 안전이 우선이에요. 입점하실 분들이 오래 장사하셔야 하니까요. 요즘 젊은 건물주 중에 사장님처럼 꼼꼼한 분 드물어요. 저도 세입자 입장 돼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 서름을 아니까 그러죠. 저녁 무렵이면 최상호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챙겨 현장으로 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입점 상인 심사, 세금 문제까지 최상호는 쉴 틈 없이 제 옆을 지켜줬습니다. 1층 코너 자리는 베이커리가 좋겠는데요. 여기 햇빛이 잘 들어서 빵 진할 때 놓기 딱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보세요? 상권 분석 10년 넘게 했으면 이 정도는 눈에 보여요. 변호사님 직업 바꾸셔도 되겠어요. 최성호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공사장 먼지 속에서도 맑게 울리더라고요. 공사가 끝나고 입점한 상인들을 면접 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건물 사무실에 앉아 오시는 분들과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들어와 낡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희는 20년 동안 변두리에서 빵집 했어요. 건물주가 바뀌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보증금도 제대로 못 받고요. 월세는 꼬박꼬박 내겠습니다. 다만 10년은 한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 기간 10년 보장해 드릴게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로 책정할 거고요. 대신 저희 건물에서 오래오래 맛있는 빵 만들어 주세요. 사장님, 정말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저도 사람들이 따뜻한 빵집 있는 건물이면 좋겠어요. 서로 돕는 거죠. 면접을 마치고 부부가 거듭 허리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잠시 숨을 골랐어요. 잘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조건 내거는 건물주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 엄마가 사셨던 대로 하려던 것뿐이에요. 엄마는 세입자 한 번도 내쫓은 적 없으셨거든요. 이순자 여사님 성품 그대로 닮으셨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마워요. 최상호가 제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저는 아주 잠깐 그 손길에 기대어 쉬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완전히 끝난 늦가을 저녁이었어요. 상가 옥상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개업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죠. 입점하신 상인들과 최상호, 건물 관리를 맡아주시는 경비원 아저씨까지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전구 불빛 아래 긴 나무 탁자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베이커리 사장 부부가 직접 구운 빵과 카나페를 내놓았습니다. 최상호가 잔을 들고 제 옆으로 다가왔죠. 정다운 사장님의 첫 건물을 위해 건배. 다들 고마워요. 저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사장님, 우리 한 식구 되는 거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한 식구예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저는 망원동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골목 끝에는 한강이 검푸르게 반짝이고 있었죠. 밤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추우시죠? 이거 걸치세요. 최성우가 자기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둘러줬어요. 재킷에서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변호사님, 네, 우리 엄마가 떠나신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잘 버티셨어요.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변호사님이 옆에 계셔서 버틴 거예요. 저는 그저 이순자 여사님과의 약속을 지키려 한 것뿐이에요. 따님 잘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이요. 약속 그만 지키셔도 돼요. 이제 저 혼자서도 잘 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약속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 옆에 있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돌려 최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옥상 전구 불빛이 최성우의 눈동자에 노랗게 반짝였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재킷깃을 여미기만 했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최성우는 그 뜻을 알아들은 듯 가만히 웃어주더라고요. 아래층에서 베이커리 사장이 손을 들며 불렀습니다. 사장님, 케이크 자르셔야죠. 얼른 내려오세요. 네, 지금 갑니다. 저는 옥상 계단을 내려가며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최성호가 제 뒤를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한편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망원동의 낡은 4층 건물은 이제 동네에서 제법 이름난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1층에는 베이커리 카페와 꽃집, 2층은 청년 공방 2곳, 3층은 북카페와 디자인 스튜디오, 4층은 제 사무실이 자리 잡았죠. 저는 매달 마지막 금요일 저녁 상인분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 나쁘지 않았어요. 신메뉴 크루아상이 주말 장사를 톡톡히 해줬네요. 저희도 홀레철이라 바쁩니다. 건물 앞 간판 좀 더 크게 달아도 될까요? 건물 외관 안에 치는 선에서 얼마든지요. 디자인 스튜디오 사장님께 도움 부탁드리면 멋지게 뽑아주실 거예요. 꽃집 손님들이 저희 작업실도 많이 들르시더라고요. 쿠폰 행사라도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수첩에 상인들 의견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임대료 수입의 일할은 공용시설 개선과 지역 어린이 도서관 기부에 쓰기로 했죠. 3년째 지켜오고 있는 우리 건물만의 약속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저녁 최상호가 종이 가방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녁 때 됐잖아요. 앞 분식집에서 칼국수 사왔어요. 마침 배고팠어요. 다은 씨, 이번 주말 시간 괜찮아요? 용인 쪽에 새로 뜨는 상권이 있어서요. 또 임장이에요? 쉬는 날도 없으시네요. 다은 씨랑 다니는 건 일도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최성호와 지난 3년 사이 많이 가까워졌어요. 주말마다 전국 곳곳 상권을 돌며 시장 골목을 걷고 서로의 어린 시절과 가족사를 조금씩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아직 이름 붙인 관계는 없었어요. 수요일 아침 베이커리 사장이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쯤 1층 카페 잠깐 와주실 수 있어요? 신메뉴 시식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알았어요. 임장 다녀와서 들를게요. 토요일 오후 4시 무렵 저는 최성호와 함께 1층 베이커리 문을 열었어요. 순간 어둑한 가게 안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불이 환하게 켜지고 색색의 풍선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상인 열대 분이 모두 모여 박수를 쳤죠. 베이커리 사장 부부는 커다란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얀 글씨로 정다은 사장님, 건물주 3주년 축하드립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장사할 수 있었어요. 임대료 한번 올리지 않으시고 어려울 때 2달 면제까지 해주셨잖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사회를 보던 디자인 스튜디오 사장이 최상호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우리 건물 숨은 공신 최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최상호가 살짝 당황한 얼굴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한 손에는 어느새 분홍색 장미꽃 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최상호가 제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다은 씨, 저랑 정식으로 만나주세요. 3년 동안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다은 씨 옆에서 제대로 서고 싶어요. 가게 안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받아들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러시면 제가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골랐어요.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 그 다음 주 일요일이 엄마의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최상호와 함께 경기도 양평 수목장을 찾았습니다. 엄마가 잠들어 계신 단풍나무 아래 노란 들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았죠. 엄마, 다은이 왔어. 옆에 누가 같이 왔는지 엄마도 알아보지? 이순자 여사님, 다은 씨 옆에서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엄마, 다은이 이제 울지 않아. 건물도 잘 굴리고 있고 입점하신 분들도 저를 많이 아껴주셔요. 바람이 단풍나무 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파리가 서로 부딪히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대답해 주시는 것만 같더라고요. 한 달 뒤 지역 경제 매거진에서 청년 건물주 특집으로 저를 취재했어요. 사무실로 기자와 사진작가가 찾아왔고 옥상 정원을 배경으로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사장님은 젊으신데 상생 경영을 실천하시는 게 인상 깊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희 엄마가 평생 세입자분들 존중하며 사셨어요. 건물은 제 것이지만 그 안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생계까지 제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잡지가 배포된 저녁이었어요. 옥상 정원에 상인들을 불러 모아 작은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숯불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고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습니다. 사장님, 잡지 표지까지 장식하셨던데요. 동네에 자랑거리 났어요. 건배. 저는 최상호 옆에 서서 유리잔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참 이상해요. 3년 전만 해도 이런 하루를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 순간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다은 씨가 노력해서 얻은 자리예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평화가요. 앞으로도 이 하루하루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일 없이요. 최성호가 맥주잔을 살짝 부딪혀 주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 모금 남겼어요. 옥상 전구 불빛이 상인들의 웃는 얼굴 위로 노랗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실린 지 꼭 한 달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액정에 뜬 번호는 건물 사설 경비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정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건물에 불이 났어요. 지금 소방차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저는 잠옷 위에 패딩 하나만 걸치고 차 열쇠를 움켜쥐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건물 근처에 다다르자 매캐한 탄내가 차 안까지 스며들어왔죠. 골목 어귀에 경찰차 2대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제 건물 1층과 2층 창문으로 벌건 화염이 춤추듯 일렁이고 있었죠. 소방차 세대가 비상등을 번쩍이며 거센 물줄기를 뿜어내는 중이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기둥처럼 솟구쳤어요. 통제선을 지키던 경찰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안에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됐어요. 그때였어요. 구경꾼들 뒤쪽에 이상하게 눈길을 끄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자였죠. 남자는 불타는 건물을 보며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 윤과 삐딱하게 선 모양이 분명했습니다. 전 남편 김태현이었어요. 저는 군중을 헤치며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했을 때 그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골목 저편으로 검은 모자가 스치듯 사라지는 것만 겨우 눈에 담았습니다. 방금 제가 본 사람이 전 남편이에요. 웃고 있었다고요. 입을 저 사람이 낸 거예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 제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최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은 씨, 이 새벽에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님, 건물에 불이 났어요. 방금 김태현을 본 것 같아요. 20분 안에 도착할게요. 혼자 움직이지 말아요. 30분쯤 지나 불길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최성호가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숨을 몰아쉬며 통제선 앞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현장 감식관이 건물 뒤편 분리수거장을 살피더라고요. 이쪽에 액체 연소 촉진제 흔적이 남아있어요. 휘발유 같은 걸 뿌리고 불을 붙였어요. 자연 발화로는 이런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베이커리 사장 부부가 택시에서 내려 달려왔습니다. 잠옷바람에 슬리퍼 차림이었어요. 우리 가게 다 타버렸네. 새로 들여놓은 오븐 대출금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사장님, 부인, 제가 책임질게요. 제 건물에서 난 불이잖아요. 저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최상호가 옆에 쪼그려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침 7시쯤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건물메인 CCTV가 화재 직전에 전원이 차단됐어요. 범인이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본인 진술만으로는 수사가 어려워요. 해가 완전히 뜨자 케이블 뉴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말을 아낀 채 골목 안쪽으로 몸을 피했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상황이 더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최성우가 휴대전화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이 돌고 있어요. 화면에는 제 기사와 이번 화재 사진이 나란히 올라와 있었어요. 청년 건물주 자작극 의혹, 재건축 노리고 고의 방화, 세입자 쫓아내려는 악덕 건물주의 실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죠. 두어 시간 사이 저는 악덕 건물주로 낙인 찍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작성자 계정이 어제 새벽에 만들어진 신규 계정이에요. 누군가 작정하고 쓴 거예요. 김태현이네요. 확실해요. 다은 씨 기사 보고 앙심 품은 게 틀림없어요. 오후 3시쯤 상인들 멸치 화재 현장 앞에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공방 사장이 저를 발견하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인터넷 글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재건축 계획 세워두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시행사가 찾아와도 다 돌려보냈어요. 그런 글이 왜 나오겠어요? 안 있던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사장님, 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두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때 베이커리 사장이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맙시다. 정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3년간 옆에서 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분이 자기 손으로 자기 건물에 불을 질렀겠냐고요. 글 쓴 놈 잡아야지 왜 사장님을 잡습니까? 공방 사장과 꽃집 사장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죠. 두 사람은 머뭇거리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녁 무렵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그을린 건물 둘레에 둘러쳐졌어요. 최상호가 제 옆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은 씨, 경찰 수사만 기다리면 시간 놓칩니다. 우리 둘이 직접 증거 찾아내자고요. 할 수 있어요. 꼭 해야 돼요. 다은 씨 혼자가 아니에요. 그 인간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만들 증거를 제 손으로 찾아다 드릴게요. 까맣게 탄 건물벽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그을린 벽돌에 내려앉아 붉은 빛을 더 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최상호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먼저 가슴 안에서 뜨겁게 차오르더라고요.
화재가 난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저는 최상호와 함께 불탄 건물 맞은편 카페 2층에 임시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주인장이 일주일 정도 빌려주기로 했어요.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치고 화재가 난 건물을 중심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죠. 여기가 우리 건물이고 반경 300m 안에 있는 골목을 이렇게 나눕시다. 화재 시각이 새벽 2시 40분쯤이니까 그 시간대에 이쪽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다 확보해야 해요. 어림잡아 몇 대나 될까요? 상가 골목 주차구역, 아파트 단지 앞 길가, 뒷골목까지 합치면 50대가 넘을 거예요. 동네 상인들 차량까지 포함하면 더 많고요. 오늘부터 한 집씩 돌면서 받아올게요. 오전 9시부터 저는 골목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차량 주인을 찾아 사정을 설명했어요. 안녕하세요. 건너편 건물의 블랑구 주인입니다. 혹시 어제 새벽 2시 반쯤 이 근처에 덱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면 블랙박스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도 아니신데 그걸 왜 보여드려야죠? 제가 방화범을 찾고 있거든요. 블랙박스에 뭐라도 찍혔을까 해서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아, 그 건물 사장님이시구나. 그럼 보여드려야죠. 잠깐만요. 저는 몇 시간은 헛걸음이 많았습니다. 어떤 차는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고, 어떤 차는 각도가 맞지 않았죠. 점심때쯤 되자 베이커리 사장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도울게요. 어제 동네 주민회 연락해 놨어요. 신혼부부 몇 집이 흔쾌히 블랙박스 열어주겠답니다. 이거 밤새 만들었어요. 화재 목격자를 찾는다고요. 저희가 돌리고 다닐게요. 사장님, 부인, 저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어떻게 보상해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사장님 옆에 있어야죠. 오후가 되자 공방사장과 꽃집 사장도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꽃집 사장은 화분 배달용 트럭을 타고 반경을 더 넓혀 탐문에 나섰고, 공방사장은 주변 편의점과 세탁소 CCTV 영상을 부탁하러 다녔습니다. 사장님, 어제는 제가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화나시는 거 당연해요. 대신 오늘부터 제가 발품 3배로 팔 거니까 두고 보세요. 저녁 무렵 저희는 블랙박스 영상 36개를 모았습니다. 임시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 2대에 파일을 옮겨 담았습니다. 최성호가 영상을 하나하나 배속으로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이 차는 각도가 건물 뒤편을 보는데 시간대가 안 맞네요. 혹시 배달 오토바이 블랙박스도 있을까요? 새벽에 야식 배달 오토바이가 골목을 몇 번 지나가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배달 대행 사무실 돌아봅시다. 다음날 저는 새벽 3시부터 움직이는 야식 배달 대행 사무실 6군데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마다 소장님들께 일일이 사정을 설명했죠. 네 번째 사무실에서 드디어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그 시간대 우리 오토바이 기사 한 명이 그 골목을 지나갔네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충분했습니다. 배달 기사가 오토바이로 골목을 빠져나가는 몇 초 사이 건물 뒤편 분리수거장 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남자의 손에는 붉은색 휘발유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골목을 돌아 나가는 순간 고개를 잠깐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옆모습이 1초도 안 되게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김태현이에요. 틀림없어요. 이 파일 원본을 바로 경찰에 넘길게요. 그리고 우리는 추가 증거를 더 찾읍시다. 그날 밤 저희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지도에 배달 기사의 동선을 표시해 놓고 그 기사가 찍은 다른 영상들도 확보했어요. 새벽 2시 20분쯤 김태현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다른 각도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아침 8시쯤 꽃집 사장이 헐레벌떡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사장님, 저쪽 망원사거리 주유소 소장님이 어제 저녁 제가 부탁드린 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새벽 1시 50분쯤에 휘발유 10리터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간 손님이 있었답니다. CCTV 화면도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주유소 사무실 좁은 방에서 저희는 화면을 돌려봤습니다. 잠바를 입은 남자가 플라스틱 통을 들고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영상이었죠. 얼굴을 모자로 가렸지만
키와 체형, 걸음걸이가 그대로 김태현이었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려다 잔돈이 모자라서 카드로 계산하셨어요. 영수증 쪼가리 여기 남아있네요. 영수증에 찍힌 카드 번호 뒷자리 네 자리를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서류 정리하면서 몇 번을 쳐다봤던 번호였거든요. 김태현의 카드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카드 결제 내역 조회까지 나오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같은 날 오후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 최상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허위사실 게시글의 작성자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였어요. 그러고 가리봉동에 있는 한 고시원 무선 공유기와 일치했습니다. 저희는 그곳이 김태현이 이혼 후 옮겨 산 고시원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녁에 최상호가 검찰의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접수했어요. 방화, 특수건조물 방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 방해까지 네 가지 죄목이었죠. 다음날 오전 서부지방법원에서 김태현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심사 당일 저는 법원 복도 나무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최상호는 고소인 대리인 자격으로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나 법정문이 열렸고 포승줄에 묶인 김태현이 교도관 2명 사이에 끼어 걸어 나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김태현이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 새어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려 했지만 교도관이 그 팔을 밀었습니다. 다은아, 너 잘 살더라? 잡지까지 나오고. 왜 이랬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네가 나랑 엄마 다 망쳐놨잖아. 잡지에서 네가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오더라. 나는 여기 쪼그라 있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꼴이 너무 보기 싫었어. 네가 망친 건 네 인생이지 내가 망친 게 아니야. 그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네. 변호사 그 양반이랑 잘 해봐라. 나는 이제 끝이다. 저는 김태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조금의 동요도 한 줌의 연민도 저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아주 차갑게 제 시선을 거기 머물게 두었죠. 김태현이 먼저 눈을 피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교도관이 김태현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갔어요. 포승줄이 그의 뒷모습을 길게 따라가더라고요. 복도 끝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다은 씨, 영장 발부됐어요. 저 사람 오늘부로 구속입니다. 이제 끝난 거네요. 아직 재판이 남았어요. 그래도 가장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은 씨가 직접 발로 뛴 덕분이에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사건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김태현의 범행 일지가 언론에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던 허위글도 전부 내려갔어요. 저를 비난하던 댓글들은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건 다음 주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임시사무실에 입점 상인들을 모아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배달시켜 소박하게 차렸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잠깐 의심한 거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사장님, 앞으로 제가 사장님 편 안 듣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사장님들, 그만하세요. 저도 그때 많이 서운했지만 지금은 다 잊었어요. 이렇게 저랑 같이 뛰어주셨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사장님, 이제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험금이랑 김태현이 배상해야 할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새 건물 올릴 계획이에요. 사장님들 자리는 제가 꼭 다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같이 기다릴게요. 새 건물에 다시 모여요. 네, 꼭이요. 밤 10시 무렵 상인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사무실에 최상호와 저 둘만 남았어요. 창밖으로 폴리스 라인이 둘러쳐진 제 건물이 까맣게 그을린 채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 그을음 위로 노랗게 떨어지더라고요. 저 건물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꼭 세울 거예요.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요. 다은 씨 정말 잘 버텼어요. 정말 잘이요. 변호사님이 옆에 계셔서 버틴 거예요. 상인 사장님들도요. 혼자였으면 아마 저는 여기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거 참 대단한 힘이죠.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불탄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처음 저 건물을 사들이던 날이 떠올랐죠. 그때는 먼지투성이 낡은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되어버린 자네 위에 다시 집을 지어야 할 차례였습니다. 최상호가 제 옆에 조용히 서서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사무실 창문에 저희 둘의 실루엣이 나란히 비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동안 가만히 보았습니다. 다음에 세울 건물에는 이 사람도 함께 서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태현이 구속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김태현은 법정에서 이렇다 할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중형을 선고했고 김태현은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신의 박수현이 도박빚을 지고 야반도주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박순자는 하나뿐인 아들이 방화범으로 복역한다는 소식에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풍비박산난 소식은 풍문으로만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더는 그 사람들의 안부가 궁금하지도 미워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화재 보상금과 김태현의 보상금으로 받아낸 금액, 그동안 모아둔 운영 자본을 모두 합쳤습니다. 그을린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 2층, 지상 6층짜리 최신식 스마트 빌딩이었습니다. 설계 사무실과 첫 회의를 하던 날이었어요. 설계사 앞에 입점 상인들도 함께 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장님들께 받아둔 의견서를 탁자에 펼쳐놓았죠. 이번 건물은 저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인 사장님들 요구사항을 설계 단계부터 다 반영해 주세요. 제빵실 환기시설이 제일 중요해요. 이전에는 연기가 너무 차서 힘들었거든요. 저희는 급수시설이랑 온도 조절이요. 꽃이 시들면 안 되니까요. 2층 복도가 좀 넓었으면 합니다. 작업대로 옮길 때 부딪혀서요. 전기 콘센트가 많이 필요합니다. 층마다 따로 차단기를 두는 것도 부탁드려요. 설계사가 바쁘게 수첩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한쪽에서 모든 요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옆에서 살폈습니다. 방제 시스템은 최고급으로 넣어주세요. 각 층마다 스프링클러, 감지기, 비상방송 시스템, 그리고 CCTV는 저전력 배터리 백업까지 이중으로 설치할 거예요. 전기 끊겨도 녹화되게요. 예산이 좀 늘어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사람 목숨보다 비싼 건 없어요. 공사가 진행되고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안전모의 작업복 차림으로 골조가 올라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최상호는 시간 날 때마다 현장을 찾아와 공사 계약서와 하도급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줬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 가을 단풍이 물들 무렵 드디어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회색빛 외벽에 커다란 유리창이 층층이 박힌 현대식 건물이었죠. 1층 로비에는 상인 사장님들이 직접 고른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함께 자라는 집이라는 글귀였어요. 완공식 날이었습니다. 현수막이 내걸리고 단지 입구에는 붉은 테이프가 묶여 있었어요. 입점하셨던 사장님들이 모두 돌아오셨습니다. 베이커리 사장 부부는 새 오븐을 드리고 꽃집 사장은 개업 축하 꽃바구니를 직접 만들어 걸어두셨어요. 공방 사장과 디자인 스튜디오 사장, 북카페 사장까지 그동안 흩어져 임시로 장사하던 분들이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행사 단상 위로 제가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객석에는 상인들과 가족분들, 동네 주민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앞줄 가운데 최상호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이맘때 저는 이 자리에 낡은 4층 건물 하나를 사들였습니다. 그 건물 하나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1년 전 그 건물이 제가 돼버리는 걸 제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땅이 꺼지고 다리가 풀렸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베이커리 사장 부인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더라고요. 그때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돈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생전에 저에게 심어주셨던 어떤 힘, 그게 내면 깊숙이에서 저를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쫓으라는 힘이요. 그 힘 덕분에 저는 주저앉지 않았고 범인을 찾았고 다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저와 함께 발로 뛰어주셨어요. 블랙박스를 뒤지고 전단지를 돌리고 저를 믿어주신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 건물은 다시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베이커리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자 다른 분들도 줄줄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러고는 앞줄에 앉은 최상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얇은 파란색 서류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새 프로젝트 기획서라는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두 손으로 받쳐들어 최상호에게 내밀었어요. 최 변호사님, 네. 3년 전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방패가 최 변호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저와 함께 진흙탕을 건넜던 사람도 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이 파일 안에는 앞으로 저랑 최 변호사님이 함께할 새 프로젝트 계획서가 들어있어요. 이번에는 1년짜리도 10년짜리도 아닙니다. 평생짜리 프로젝트예요. 저랑 평생 함께 해주시겠어요? 객석에서 누군가 짧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최상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성큼성큼 단상 위로 올라와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제가 할 대답은 이미 3년 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은 씨, 네, 평생 함께 할게요. 박수 소리가 한 번 더 크게 터졌습니다. 꽃집 사장이 벌써부터 코를 훌쩍였고 공방 사장은 휘바람을 불었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사장이 어디선가 구해온 꽃가루 폭죽을 뻥뻥 터뜨렸습니다. 저는 최상호와 손을 마주잡고 단상 한가운데 나란히 섰습니다. 완공식이 끝나고 밤이 깊었어요. 저는 건물 꼭대기층 제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망원동 골목의 불빛이 길게 뻗어 있었어요. 한강 물줄기가 저 멀리서 검푸르게 반짝이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엄마의 낡은 자주색 파우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순자가 훔쳐갔던 그 파우치였습니다. 인감도 집문서도 이미 다른 서류함에 옮겨두었지만 저는 이 파우치만은 늘 제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묻은 마지막 물건이었거든요. 저는 파우치를 집어들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거칠거칠한 가죽결이 손끝에 닿더라고요. 파우치 지퍼에 달린 작은 금속 고리를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다듬었습니다. 엄마, 다은이야. 엄마가 남겨주신 자리에 이렇게 새 집을 지었어. 이번에는 훨씬 더 높고 단단해. 불도 못 태우고 도둑도 못 훔쳐가. 엄마, 다은이 이제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엄마가 나한테 남겨주신 건 돈이 아니라 이 용기였던 것 같아. 바람에 창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파우치를 다시 책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다은 씨, 안 내려오세요? 사장님들이 1층에서 기다리세요. 갈게요. 잠깐만 바람 좀 쐬고요. 같이 쐬요. 최상호가 제 옆으로 다가와 통유리창 옆에 섰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마다 점점이 박혀 있었고 저 멀리 한강 다리 위에서 자동차 불빛이 길게 꼬리를 끌고 흘러갔습니다. 다은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 강하지 않아요. 그냥 버틸 뿐이에요. 버티는 게 강한 거예요. 2번이나 큰 태풍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았잖아요. 그 태풍이 다은 씨를 부수려고 했지만 결국 다은 씨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변호사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신탁을 해두셨는지요. 엄마는 제가 혼자가 되더라도 비바람을 맞더라도 끝내 땅에 뿌리 박고 서 있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순자 여사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 혼자 서 있게만 두지도 않으셨어요. 변호사님을 저한테 남겨주셨잖아요. 최상호가 제 손을 천천히 마주잡았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창 유리의 차가운 기운을 밀어내 주었어요. 저희는 손을 맞잡은 채 창 너머 도시의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살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겠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맞이하지 않을 거니까요. 변호사님이랑 같이 맞이하고 사장님들이랑 같이 버티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겠죠? 그렇게 가요. 천천히 오래오래. 아래층에서 상인들이 저희를 찾는 소리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사장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최상우의 손을 살며시 당기며 사무실 문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요. 다들 기다리시네요. 네, 갑시다. 사무실 문을 나서기 전에 저는 한 번 더 책상 위의 파우치를 돌아봤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안의 파우치만이 창밖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짧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내려갈게.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최상호를 올려다봤어요. 최상호도 저를 내려다보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 열리고 저희는 나란히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여인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다시 일어서자마자 또 한 번 거센 불길에 무너질 뻔했던 정다은의 이야기였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싸운 것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날들이요. 그러나 정다은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심어주신 진실의 힘을 믿고 곁에서 손을 내밀어준 이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의 기둥이 되어 주었기에 더 단단한 집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건 돈도 복수도 아닌 진심으로 옆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온기라는 것을 정다은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